여러분, 중국의 부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막 화려하게 돈을 쓴다거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재벌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부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그 변화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133. 이게 뭐냐면요. 바로 중국에 있는 억만장자 수입니다. 놀랍게도 이게 미국보다 많은 숫자라니 우리가 앞으로 다룰 부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시죠? 이 거대한 부의 지도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5가지 핵심 질문입니다. 중국의 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부자들이 어디에 살고 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판을 뒤흔들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데이터들을 보면서 중국의 부, 그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중국의 부유층 가구 수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긴 한데 최근에 살짝 줄었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최상위 부자들, 그러니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일수록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보세요. 3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는 무려 4.5%나 줄었잖아요.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죠. 그렇다고 이들의 힘이 약해졌냐? 절대 아니죠. 158조 위안. 와,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든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2022년 중국 전체 GDP의 1.3배에 달한다니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 나라 경제 전체를 움직일 만한 돈을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돈은 대체 중국 어디에다 몰려 있을까요? 부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역시나 베이징, 광둥성, 상하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동남부 해안가의 경제 중심지들입니다. 이 표에 보이는 상위 몇 개 지역이 중국 전체 부유층의 거의 70%를 차지한다니 부의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 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전통적인 부의 심장부였던 광둥이나 상하이, 베이징에선 부자 수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스촨성 같은 내륙 지역은 오히려 9.3%나 폭풍 성장을 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의 지도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숫자랑 장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중국 부자의 얼굴, 그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 문장 하나가 지금의 변화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룩스타 CEO의 시대는 가고 조용한 괴짜들의 세대가 왔다.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던 옛날 부자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9세대와 신세대, 뭐가 다를까요? 9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전자상거래로 돈을 번, 대중 앞에 서는 걸 즐겼던 스타들이었죠. 반면에 신세대는요, AI,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아주 조용하게 은둔자처럼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방식도 달라요. 시장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올라타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9세대 부자들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베이징의 부동산 여왕으로 불렸던 천리화 회장처럼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들은 중국 부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전통적인 성공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기적 인물로 틱톡의 창업자 장이밍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인터넷 거물들의 등장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불러왔고 새로운 변화의 기폭제가 된 셈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 부의 최전선에 있는 조용한 괴짜들. 이들은 AI, 반도체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바로 그 분야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왜 조용하냐고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제재와 중국 정부의 감시, 이 양쪽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실리콘밸리에서 경험까지 쌓고 돌아와서 중국의 기술 자립을 이끌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하고 벤치마킹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부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요? 이들의 지갑을 살짝 들여다보면 또 다른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명품이 1순위였을 텐데 지금은 건강, 여행, 자녀 교육 순위예요. 그냥 비싼 물건을 사는 과시형 소비에서 내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과 웰빙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브랜드 선호도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여태 니오, 리샹 같은 자국 브랜드가 당당히 있죠. 휴대폰도 애플 옆에 화웨이가 있고요. 이게 그냥 애국 소비 차원이 아니에요. 이젠 중국 브랜드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하고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업들이 얻어야 할 벤치마킹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나 글로벌 브랜드라는 꼬리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지 최상위 브랜드와 정면으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모든 변화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 바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부유,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국가가 부의 재분배에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너무 심한 불평등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이 공동부유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규제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빅테크, 사교육, 부동산. 예전에 돈을 쓸어 담던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초토화됐죠. 시장의 물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공동부유 정책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 날은 빅테크 같은 기존의 부를 위협했지만 다른 쪽 날은 국가가 사활을 걸고 키우려는 기술 자립 분야, 즉 AI나 반도체 같은 산업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말했던 조용한 괴짜들이 바로 그 기회의 칼날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부는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설계된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표준, 뉴너멀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 이게 바로 급변하는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